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혜 박사입니다. 어제 단재 선생님 순국 87주년 기념식 잘 마쳤습니다. 남사모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그리고 운영 문화 포럼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가 넘쳐서 몇 분은 가지 못하고 그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행사에 대해서 브레이크 뉴스에 보면은 특별 기고 저희 신상구 국악 박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재 스님께서는 여순 감옥에서 쓸쓸하게 어제 순국하셨습니다. 사실 단재 선생님은 병보석으로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악화가 돼서 일본 당국에서 절대 감옥소에서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게 해주는데 단재 스님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교도소 측에서 병보석으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보석금을 누가 내려고 했는고 하면은 이제 일족이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이제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친일 행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스님께서는 거절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서 상고사를 쓰고 이렇게 또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만은 친일 흔적이 있는 일가 친척의 돈을 받고 내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은 내 무덤이 일본 놈들 발길에 차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나를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일본 놈들이 스님께서 돌아가시자 바로 화상을 시켰죠. 그래서 그 유고를 이제 부인 박자 여사와 또 친구 되시는 분이 그걸 인계를 받아서 도망강 열차를 건너올 때 다시 일본 성사들한테 그 상자 안에 드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선생님 유골이다. 아닐 것이다. 보따리를 풀어라. 해서 일본 놈들이 그 상자에 든 유골을 해짓고 해서 박재 여사님께서 통곡을 하셨죠. 살아생전에 일본의 그 옥고에 참 이렇게 고문도 많이 당하셨죠.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죽어서까지 이 뼈까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진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붕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골은 몰래 밤에 기차로 이동을 해서 청주에 지금 이제 낭성리에 그 자라던 곳에 모셨다가 임시로 묘소를 썼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지금 어제 저희들이 추모제를 지낸 뒤로 이제 이렇게 옮겼죠. 그때 거기에 이제 사당이 있고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뒤에 스님께서 심으신 모가나무가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 모가가 많이 열리고 있죠. 어제 우리 도종환 의원님, 또 이장섭 의원님, 또 유인태 전 의원님, 그리고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님 여러분들이 오시고 150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 22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상고사 제 4편 열국의 제공시대, 이제 열국들이 서로 이제 격전의 시대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우리나라들과 이제 중국 대륙에 있던 진화의 나라들과 그 이제 전쟁사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 1장에서는 이제 열국 총론 부문이 됩니다. 열국에 대해서 이제 총론을 하고 오늘은 제 또 1장, 2장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이제 강력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가 오늘 그걸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열국시대를 하면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중국은 이제 열국시대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썼죠. 전주 중국시대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열국시대라는 표현은 좀 이제 생소한데 이것은 이제 김은홍 교수님께서 쓰신 책 한국 고고학 개설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원삼국 시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원 이제 1년부터 시작해서 한 300년까지 기원 후 300년까지를 이제 열국시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엄연한 삼국사죠. 사실 삼국사인데 이제 삼국시대가 실제로 완전하게 국가로 자리 잡히고 이전 자리를 잡는 그 과정에 이르는 그 단계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원초기다. 삼국시대의 원초기다라고도 부르고 이제 원사 단계의 삼국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 당시에 각국의 열국들의 배치를 보면은 이제 대륙에는 부여 고구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한반도에는 이제 낭랑, 대방, 옥저, 동해, 이제 삼함 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지도에도 보면 열국시대의 각 나라의 배치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호선이 붕괴된 뒤에 신두수님, 시란, 신한, 말한, 이제 불굴의 등을 참칭하는 자들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원래는 이제 신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아래에서 태어나고 이런 이제 신령스러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스렸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다. 왕들도 전부 다 우리 일반 시민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은 이제 민중이 깨우치게 되고 각 나라들이 이제 자기가 신한을 이어받았다. 또 말한을 이어받았다. 이러면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열국시대가 이제 조성이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열국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은 열국의 연대부터 언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저희들 역사서에서는 열국의 연대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열국의 연대가 삭감되었고 또 그렇게 되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고구려 연대가 축소된 걸 한번 살펴보겠다. 고구려는 이제 시조 박흑거세 21년인 기원전 37년에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문무왕 8년에 망했으므로 그 존속 연수가 705년이다. 기원전 37년에 건국돼서 이제 668년에 망했기 때문에 그 존속 연대가 연수가 705년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또 역사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구려가 망할 당시에 900년이 채 못 돼서 80세의 대장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예언서가 그 당시에 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가 비록 좀 요망한 책이지만은 당시에 민심을 동요하게 하는 데는 충분한 책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믿을 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문무왕 8년이 당시에 고구려가 존속했던 횟수가 800 몇십 년이 지냈다라고 되어 있다. 그거 사실은 이제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삼국사기나 신라본기에 근거한 705년은 의심스러운 게 된다. 삼국사기에도 잘못 적혔고 신라본기, 신라 중심으로 기술한 책에 고구려 연대를 삭감해서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은 광개토 대왕은 이제 시조 추모왕이라고 그러죠. 이제 추모왕의 그 12대 손이다. 이렇게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집안에 있는 호태왕비
광개토왕 그 비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제 17대 손이다. 이렇게 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12대 손으로 되어 있고 호태왕비에는 17대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지금 틀리죠. 자세히 살펴보면은 호태왕의 그 왕은 이제 시조 추모왕의 12대 손이 아니라 17대 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이처럼 세대를 빠뜨린 것을 보면 705년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세대를 갖다가 5세대를 누락을 시켰으니까 그걸 시킨 걸 705년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태왕 비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구려 이제 군주를 태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름이 좀 깁니다.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이렇게 이제 시호를 받아서 이름이 되게 깁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 광개토 대왕만 호태왕이냐 태왕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경주 이제 그 신라시대 때 그 무덤 호우총에 보면은 이제 담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그를 이제 태왕이라고 표현을 한 이제 그릇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집안현에 있는 고구려 무덤, 그 이제 모두르 무덤이 있는데 그 비문에도 보면은 담덕뿐 아니라 담덕의 할아버지 그 고국원왕이죠. 고국원왕도 다 이제 태왕이라고 불러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아다시피 충주에 가면 고구려 중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원비에도 장수왕을 태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군주를 왕이라 불렸지만은 이처럼 이제 각종 유물에는 고구려 군주를 태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앞에를 태왕이로 불렀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광개토 대왕부터 태왕이라 부른 걸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삼국사기의 그 우거가 멸망한 지 72년 만에 고구려가 건국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사나 고구려 열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막내가 부여를 복속시킨 뒤 한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한사군을 세웠으며 이때 고구려를 고구려현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동 역사에서도 막내가 이제 모본의 오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내는 이제 무례로 읽어야 된다. 이것은 우박이라는 뜻이자 신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대주류왕, 대무신왕이죠. 고구려 3대왕, 3대왕의 이름인 무혈과 발음이 같다. 단예스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은 동부여를 정복한 것은 대주류왕이다. 따라서 막내는 모본왕이 아니라 대주류왕일 것이다. 막내 즉 대주류왕이 동부여를 정복한 뒤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으니 고구려 건국이 한사군 설치보다 몇십 년 그 이전인기 분명하다. 고구려 당시에 알려졌던 애언서와 주몽의 자손들이 세운 비문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또 외국인이 듣고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북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북사에서도 잘 알려주고 있다. 고구려 연대가 백몇십 년 삭감된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 그림 나와 있는 게 북서 책입니다. 북서는 이제 북조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 북사인데 위서나 또 북제서나 주서나 수서를 합쳐서 편찬한 기존체의 역사책입니다. 총 합치면 한 100권 정도 되는데 이 100권 북사에도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잘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남
안정복 선생은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왕족인 안성을 책복했을 때 언급한 그 횟수가 앞으로 800년이 된다는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고구려의 존속 기간이 축소됐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횟수가 곧 800년이 된다 해서 이 8자를 9자로 곤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5년이 아니고 800년이 아니고 고구려가 존속한 기간은 9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존속 기간을 삭감을 하고 900을 800으로 곤쳐서 고구려 존속 기간이 705년인 것처럼 위조를 했다는 것이죠. 삼국사기 신라 봉기 문무왕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문무왕은 안성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했을 때 고구려의 역사는 800년을 헤아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800이 아니고 9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이 연대가 존속 기간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건국을 선두로 해서 국가의 지위를 다투던 고대의 풍습과 관련된 일이다. 추모와 송량이 도읍을 건립한 순서를 놓고 서로 다툰 것도 그것 때문이다. 서로 자기 나라들이 먼저 건국했다라고 그 다투는 때도 그 원인이 있다. 신라인들은 자기들이 건국한 그 연대가 고구려 백제보다도 늦은 것을 뒤늦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기록상의 세대와 그 연도를 삭감을 해서 양국이 신라 건국 이후에 세워진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부여와 북부여 같은 나라들은 이제 신라인들이 감정을 품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조작을 안 하고 고구려의 존속 기간을 100 몇십 년을 줄였으므로 고구려 백제의 조상격인 동부여의 존속 기간과 함께 고구려 백제의 형제와 다름이 없는 가야 옥조의 존속 기간까지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까지 신라가 다 이제 바꿔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상고사 이 책에서는 이전 역사에서 고구려 건국 원년으로 설정한 시점보다 100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190년 전후해서 수십 년 동안 동북부여 고구려가 분립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을 시기로 그때를 기점으로 잡고 나머지 모든 열국도 같은 시기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역사를 이제 기술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적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한번 광개토왕은 주명의 몇 대 손인가? 이제 아까 12대 손인가, 17대 손인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 대왕은 주몽왕의 12대 손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삼국사기나 고구려 봉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2대 손이라고 한 것이 맞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동생으로 하는 식으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12대 손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삼국사기와 거기에 고구려 봉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13권 고구려 봉기 1에 보면은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다. 유리왕은 주몽의 원자다. 대문신왕은 유리왕의 이제 삼남이다. 쭉 해서 재위 기간을 쭉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고국 원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12대가 12대 손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삼국사기에서 우리 호태왕의 그 추모왕의 12대 손인 것처럼 이제 해놓았지만은 이제 그 비문에는 호태왕 우리 강개토 대왕비 그 비문에는 12대 손이 아니고 17대 손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추모왕께서는 세자에게 유언으로 명령을 내리시어 왕도로서 통치를 진흥시키도록 했다 라고 한 다음에 대주류왕께서 왕엄을 이어받은 뒤 17대 손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이라고 해서 18세에 왕위에 올라 연호를 영랑이라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17대 손이고 18세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정확하게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광개토 대왕은 추모왕의 12대 손이 아니라 17대 손이 맞다. 부모와 자식의 나이 차는 평균 이제 한 30세 정도, 1세대를 30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는 보통 30년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2대와 17대가 5세가 차이가 나니까 이 5세를 이제 30년을 곱하면 15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7년이 아니고 150년을 이렇게 보탰을 때 기원전 190년 전후해서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단재스님께서는 고구려 건국시대가 37년이 아니고 190년 전후라고 보기 때문에 705년에서 900년 동안 고구려가 존속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연도를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항복한 것이 보장한 27년 9월 12일이 됩니다. 양력으로는 668년 10월 22일이죠. 이로부터 6, 7개월 전에 보장왕 27년 2월 달에 당나라 조정에서 고종과 기원충 간의 고구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 내용이 삼국사기나 고구려 본기 보장왕 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가연충이가 이제 당나라 고종한테 얘기를 하죠. 올해는 고구려 건국 9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나라가 자기들의 진짜 고구려를 멸망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당나라죠. 그래서 당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고구려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668년이 고구려가 건국이 된 지 900년이 되는 해라고 당나라 신하의 그 말, 가연충의 말이 아주 정확하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는 기원전 233년에 건국이 됐다는 말이 맞습니다. 앞에 세대수로 따지면은 190년 전후 수십 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멸망할 때 기록에 보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해서 90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멸망과 그 이제 건국한 연도를 따져 보면은 기원전 233년에 건국이 된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고구려 본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무덤, 북한의 학자들이 많이 이제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는 이제 기원전 277년에 고구려가 건국된 것으로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다. 저희들하고 이제 중국 문서하고 또 북한에서 이제 그 고분에서 나왔던 그 연대 추정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705년은 아니다. 그래서 기원전 적어도 233년이나 아니면 277년도에 고구려가 건국된 게 정확하게 맞으니까 700년은 705년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200년이 훨씬 더 앞당겨져서 우리의 고구려 건국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그 열국들의 강력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력이 형성이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열국들의 강력은 또 축소가 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열국의 강력을 확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고토, 조선 땅, 고조선 땅이나 고구려 땅이나 전부 다 우리의 강토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정립을 하고 또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그 잃어버린 고토를 언젠가는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토에 대한 강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단재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열국의 강력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국의 존속 기간만 이제 쌓게 된 것이 아니라 강력도 많이 축소가 되었다. 북방에 있었던 나라가 수천리 남쪽으로 옮겨진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북방에 우리가 대륙에 있었던 그리고 요동, 요서, 북경, 만리장성 그 이남에 있었던 우리 그 강력들이 동쪽으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옮겨진 게 그게 천리씩 수천리씩 옮겨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강력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라 경덕 왕이 북방에 이제 주군을 여러 이제 군 다스리던 지역을 상실한 그 후에 그러니까 아주 이런 부분들이 총량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신라 경덕왕이 북방에 여러 군을 상실한 뒤 북방의 지명과 유적들을 남방으로 옮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신라가 저희들은 경주에만 있었고 천년 고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재 스님께서는 신라 경덕왕이 북방에 있는 주군들을 이제 상실하고 나서 그 지명과 유적들이 남방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그 열국들의 강력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북방에 있는 우리 강력의 수설리가 축소된 것은 신라가 북방에 있던 대륙에 있던 신라가 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신라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수천리가 옮겨졌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신라편에 가서 이 얘기는 더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여기서는 이제 고려라고 단재 선생님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구려가 맞죠. 단재 선생님이나 전에 중국 문서에 보면은 고구려도 고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고구리, 려자는 지금도 사전에 찾아보면은 국명을 얘기할 때는 려가 아니라 리로 읽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고구려를 성계한 것이 고려이기 때문에 실제 구분을 안 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기도 단재 스님도 마찬가지죠. 고려가 세약한 탓에 압록강 이북의 땅으로 이북을 이제 옛 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과거에 지리를 기록할 때 북방 국가들 또한 남방으로 옮긴 것이 두 번째다. 고구려가 나중에 쇠약해지고
압록강 이북의 그 땅들을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안 하고 과거에 그 지리를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북방에 있던 대륙에 있던 그 지명들을 남방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 강력이 열국의 강력이 그만큼 축소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명 이동설이죠. 평양이나 폐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라는 것입니다. 수도가 옮겨가면 옮겨가는 곳이 평양이 되는 것이죠. 또 나라가 옮겨가고 수도가 올라가면 국경이 되는 강이 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지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이 축소된 것으로 다 역사에 기록하고 이해를 했다. 그래서 우리 강력이 열국의 강력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강력이 축소된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조선의 지리에 관한 근거들이 수없이 많이 바뀌었다. 근세의 한백경과 안정복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정이 되기는 하였지만은 열국시대의 지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 우리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한백점이나 안정복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지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열국시대에 대한 지명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첫 번째, 부여에 관한 강력의 문제다. 부여. 이제 신조선이 이 세계에 부여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북부여. 북부여는 아사달에 도읍을 두었다. 삼국지에서 선도군의 북쪽 일천리라고 했으므로 아사달은 지금의 하얼빈에 해당한다. 그건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런데도 기존의 학자들은 아사달이 지금의 요령성에 있는 개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부여의 위치도 이만큼 달라졌다. 두 번째는 이제 동부여, 동부여죠. 동부여는 이제 갈사나에 도읍을 두었다. 갈사나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쭉 하십니다. 대무신왕이 이제 동부여를 북벌했다고 했으므로 고구려의 동북쪽인 지금의 훈춘 쪽이 동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학자들은 갈사나가 지금의 강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훈춘에 있는 걸 강릉으로 이렇게 옮겨놨다는 거죠. 도깨비도 하지 못하는 땅 뜨는 재주를 이렇게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셋째가 이제 남부여.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격파한 뒤에 동부여가 양분이 됐다. 하나는 기존의 갈사나에 머문 북동부여고 또 하나는 남방에 새로운 갈사나를 건설했는데 이게 바로 남동에 있는 부여다. 이렇게 이제 부여가 어쨌든 북부여부터 시작해서 남동부가 갈라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제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는 오래되지 않아서 북부여는 이제 고구려에 토항해서 이제 국호가 없어져 버렸고 후자들은 서기 494년 이제 문자왕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고구려에 이제 병합이 됐다. 남동부여는 함흥에 있었고 그런데도 기존의 학자들은 남동부여뿐만 아니라 그 명칭조차도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 원래는 이제 부여가 대부여가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제 북과 동쪽에 있는 북과 또 남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이제 북부여가 부여 사이에
이제 흐름과 위치가 이렇게 여기에 있던 부여가 순서 번호 먹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갈라졌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군의 문제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한사군이죠. 한사군의 문제다. 위만이 동쪽으로 건너간 곳에 있었다는 폐수는 위락에서 얘기하는 만반환이다. 앞에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곳은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 문번한으로 오늘날의 해성 개평이다. 지금의 헌누락이 바로 그것이다. 한무제가 점령한 조선이 폐수 북은 위만의 땅이므로 한무제가 건설한 사군은 삼조선의 국명과 지명을 가져다가 요동군 내에 설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를 지금의 평양, 강원도, 함경도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도성인 지금의 환인 등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원래 한무제가 점령한 그 조선이 폐수저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폐수저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한무제가 건설한 한사군도 한무제가 건설한 사군 한사군도 여기에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기에 와서 찾으려고 한다. 여기에 와서 찾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국들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만큼 수천 리가 축소가 되었다. 한사군을 들어서 이제 우리 강력이 축소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낙랑국에 대한 얘기다. 낙랑군, 낙랑국, 낙랑이 있던 자리가 평양의 도읍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랑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하십니다. 낙랑국은 한나라 낙랑군과 별개로 지금의 평양에 세워진 나라다. 기존 학자들은 이제 둘을 혼돈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을 정한 바로 이곳에 있던 낙랑과 평양에 있던 낙랑국을 혼돈을 했다. 그래서 이 수성현에 있던 낙랑군 수성현에 있던 점재현 신사비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옮겨다 놓고 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던 낙랑국이었다고 해서 우리의 또 평양 고조선의 도읍지 고조선의 위치를 이만큼 이동을 시킨 것이죠. 그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낙랑군과 낙랑국의 이제 이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낙랑군을 지명이고 낙랑국은 국명이다. 지명과 국명을 혼돈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성의 고향 하북성 창르현에 낙랑산이 있었고 최성은 고향 지명을 따서 그곳 이름을 이제 낙랑국이라고 했고 이 지역이 한사군의 낙랑군 수성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성이 자기 고향의 이름을 따서 낙랑국이라고 불렀던 것을 한사군이 거기에다가 이제 군을 4개 군을 설치하면서 이제 한사군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대무신왕이 평양 낙랑국을 멸망시키고 미천왕이 요동 낙랑군을 평정할 때까지 광무제와 고구려가 뺏고 빼앗긴 곳은 평양의 낙랑국이 아니라 이 요동에 있는 낙랑군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구려 100개의 초기 도읍이나 신라 가야의 위치는 기존의 학자들이 고정할 것과는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여기에 표현은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군의 명칭이라든지 또 그 우리가 전쟁을 했던 그 전투의 위치는 거의가 다 신라 경등왕 이후에
옮겨져서 설치한 지명에 따라서 표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거와 그 이후의 것들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가능한 교정하면서 이제 열국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명이 많이 옮기고 지명이 틀린 거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열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제 2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총론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국의 분리, 어떻게 이제 부여, 동부여,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생겨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헤브루의 동진과 해모수에 이제 출현이 되겠습니다. 동부여와 북동 부여와 남동 부여가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고구려와 합쳐서 이제 사국이라고 했는데 이 사국은 신조선 판도 안에 이제 세워졌죠. 신조선이 있던 그쪽에 이제 세워졌다는 것이죠. 신조선이 멸망해서 이제 부여가 됐고, 부여가 분열을 해서 동부여와 남동부여, 고구려가 됐는지 아니면 부여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신조선의 별칭으로 그대로 있고 별도로 부여라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신조선이 위에 사개국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선후관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신조선이 흉노적 모돈에게 패한 시점이 기원전 200년이고 북부여 동부여가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한 시점도 200년이다. 기원전 200년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실이 더 가깝다. 부여가 분열하여 동부여, 남동부여, 고구려가 됐는지 아니면 부여가 그냥 신조선의 별칭이고 별도로 부여라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사개국이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별도로 부여라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네 개가 만들어진 게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존 역사서에서는 북부여가 동부여가 분리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부여왕 헤브르가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었다. 산천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아들 낳기를 이제 강구를 했다. 경박호에 이르자, 경박호는 지난번에 단재 선생님께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나이가라 폭포만큼 큰 이제 폭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박호에 이르자 왕의 말이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 이상하게 새서 돌을 뒤집어 보니까 금빛 개구리 모양의 아기가 있었다. 금화죠, 그죠? 왕은 이는 하늘이 주신 나의 아들이라고 말한 뒤에 데리고 가서 길렀죠. 금화라고 이름을 짓고 태자로 삼았습니다. 얼마 뒤에 제상 이제 아람불이 이 왕에게 요즘 하늘이 내게 강림을 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장차 내 자손으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 너희는 동해가에 동해 쪽에 가서불이라는 곳에 가거라. 그리 피하라. 그 땅의 토질이 좋고 오곡 곡식을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했다. 이렇게 하늘이 나한테 계시를 내려줬다. 그래서 수도를 가서분으로 옮기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자 왕은 그 말에 따라서 가서분으로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원전 200년 전에 이제 부여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죠. 기존 이제 도읍에서는 천재 아들은 해모수가 오롱거를 타고 수행은 100명을
다니고 흰 이제 고니를 탄 채 아사산이라고 하죠. 웅심산, 웅심산에 이제 다르게 이제 녹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래를 했죠. 그곳이 바로 하얼빈에 있는 이제 완달산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완달산에 전경하고 그 모습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스러운 구름이 머리 위에 뜨고 음악이 이 구름 속에서 퍼져나 해모수가 10여일 만에 이제 산하에 내려와서 새 깃털로 된 관을 쓰고 용에 광채가 나는 칼을 찬 채 이제 아침에는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를 천재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스님께서 이제 해모수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설화 전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은 삼국사기나 고려 봉기, 동명성왕 편 이제 또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총합해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들이 너무 좀 황당하다, 신화적이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느 나라든지 고대는 신화 시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신화 속에서 사실을 이제 밝혀내죠. 사실로 얘기하면 시조에 대한 어떤 왕권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시조는 이렇게 사실에 기반해서 신화로 만들어서 그 가치를 그만큼 더 높이는 데 이제 활용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거나 하늘이 이란 불에게 강림을 해서 했다거나 또 해모수가 옳은 걸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는 다 신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신화로 각색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헤브루가 남의 사생아인 금화를 주워와서 태자로 삼은 것도 사실이고 헤브루가 이란불의 신탁을 믿고 하느님이 계시 내려준 것을 믿고 천도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해무수가 천재의 아들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애도업을 이어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들은 북부여와 동부의 분립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것은 북부여나 동부여 사람이 부여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기록한 게 아니고 북부여나 동부여의 역사를 쓰려고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고구려 사람이 자신의 시조 추모왕 출신을 증명하고자 한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루와 해모수 즉 동부여와 북부여를 분립한 뒤에 그 두 왕의 역사를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부여 헤브루의 출신에 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북부여나 동부의 역사를 썼으면 더 자세히 썼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고구려의 시조왕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고구려인들이 그 기록을 이렇게 남겨서 전해지는 것이 그것도 아니다. 사실은 신라 만렵에 이제 한양을 공부하고 불교를 받아들인 그 성녀들이 또 이 내용들도 곤쳐서 쓴 것이다. 그래서 신가를 고구려 이두대로 이제 상가라고 했다. 상가로 쓰지 않고 한문의 뜻에 맞춰서 상이라고 썼다는 것은 상. 그래서 상은 우리가 무슨 상, 일본도 가면 무슨 상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오가의 그 우두머리를
이제 의미하는 이제 신가를 이제 상가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재상을 뜻하는 그 상으로 표기를 했다는 내용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라를 고구려 이두로 갈사나 앞에 저희들이 갈사나를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갈사나가 이제 논하져서 동부 또 동남 부여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갈사라로 쓰지 않고 불경 표현에 맞춰서 가서번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이제 문자를 그대로 찾아서 쓰지 않고 불교용으로 지명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되었다. 그런 것이 이제 유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제왕인 동시에 이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하고 정치가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고 일치가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였죠. 당시에 장군이나 재상은 이제 장군과 재상인 동시에 또 이제 무당도 되고 이제 점쟁이도 되었죠. 헤브르는 제사장이었고 또 대장군의 직책도 세습한 인물이고 아람불은 이제 신을 불러오는 무당인 동시에 미래를 예언하는 이제 점쟁이로서 이제 상가였다는 것이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이제 헤브르는 이제 부의 3대 왕으로서 헤브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주몽이 이제 자란 그런 과정 그리고 또 백제의 이제 비류왕의 아버지 우태가 이제 그의 서손이라는 얘기 이런 것들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도 보면 헤브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군이나 상가나 다 이제 높은 지였죠. 대당군의 책임이 그래도 훨씬 이제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동의열전에 보면은 기후가 순조롭지 않고 오곡이 잘 자르지 않으면 이를 모두 왕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런 경우에 어떤 때는 왕을 바꾸어야 한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죽여야 한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처럼 신조선에서는 내후 외환을 같은 것은 내후 외환 같은 것은 이제 물론이고 천재지변까지도 전부 다 대당군의 왕의 책임으로 이제 돌렸다. 그래서 하늘이나 인간 사이에 불행이 생기면 대당군을 대당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헤브르가 천도한 시기에는 흉노족 모동가의 전쟁을 치른 지가 이제 얼마 되지가 않았던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아마 그 패전의 치욕으로 이제 인민들의 그 신앙심이 약해져서 대당군의 지위를 지킬 수 없었기에 헤브르가 아람 불과 힘을 합쳐서 갈사나 즉 지금의 훈춘 등지로 달아나서 옮겨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재 스님께서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헤브르가 천도한 시기는 흉노족이 이제 모동가의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랍니다. 아마 이때 패전의 치욕으로 이제 인민이 신앙심이 약해져서 대당군의 직기를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이제 천도를 해서 새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흉노족은 저희들이 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단재 선생님은 파비르 고원에서 민족들이 생겨서 동아시아 민족들은 진화족과 흉노족과 우리 조선족이 있다고 했죠. 진화족은 만리장성 이남에만 있었고 흉노족과 우리 조선족이 대륙에 있었는데 우리는 팔금을 찾아서 동으로 이동해 왔고 이 흉노정은 같은 서쪽으로 이동을 해 갔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이제 핀란드, 헝가리, 터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터키 지금 전쟁 대지진이 일어난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동부의 의족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지진이 난 나라를 저희들은 이제 터키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터키는 비겁자,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비겁자이고 또 거위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감한 시민, 위대한 나라 이런 테크로 하고 의미가 상반된다. 이래서 나라 이름을 바꿔달래 해서 작년에 저희들은 이제 터키라고 이름을 바꿨죠.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들은 왜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할까? 우리도 지금 TV에 보면 형제의 나라, 우리가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공익 광고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한국 전쟁 때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또 가장 늦게까지 우리를 지원해 준 그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 전쟁 당시에 가장 먼저 참전을 했고 2만 1,000명에 이르는 터키 군들이 아주 중요한 전투들을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큰 전쟁에 터키 군들이 많이 참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971년까지 유엔군 임무를 맡으면서 유엔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형제라고 여기지만은 실제 터키인들은 왜 형제라고 여기느냐 그 원인은 그 역사에서 다 찾을 수가 있죠. 저희들 고선지 장군이 탈마스 전투에서 패했습니다만은 그 탈마스 전투로 인해 가지고 터키인들이 오스만 제국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라가 대제국으로 이제 일어나죠. 그 과정들에 이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흉노족은 다 우리하고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돌글족 또는 터키인들은 과거 6세기 때에 돌글과 고구려와 백제와 일본이 4개국 연합체제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이때를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한국어 형제의 나라라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여기에 6세기 때부터 터키와 우리와 일본은 다 같은 하나의 공동체였다. 이것을 이 연합체제를 두고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의 나라 터키를 도우자. 제가 옛 역사 알리고 거기에 조배현 박사 역사평론 이번에 우리의 형제의 나라 터키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자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다음에 옛 역사 알리고 나오면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모수는 헤브루의 종족이자 추모의 아버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삼국유사 왕력에는 추모가 당군의 자손이라고 했다. 따라서 해모수 역시 대당군의 칭호를 가졌을 것이다. 대당군은 하늘의 대표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죠. 해모수는 헤브루의 천도를 활용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대당군이라 칭하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여는 불, 즉 도성이나 도읍을 지칭하는 것이니 헤브루가 동부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해모수는 북부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북부여라는 표현이 역사서에서 빠지고 없기에 학자들은 동부여와 구별할 목적으로 비로소 해모수의 부여를 북부여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 갈사와 남북 옥저와 양 동부여의 이제 분리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헤브루가 갈사나 지금의 훈촌으로 천도에서 동부여를 세웠는데 잠깐만요. 이상한 화면이 하나 떴습니다. 요거 삭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부여를 세웠다는 점은 이제 앞에 설명을 했고요. 그렇다면 갈사나는 무엇인가? 고의의 살림을 숲을 가시라고 했거나 또 가시라고 했다. 고대에는 지금의 이제 함경도, 길림성 동북부, 연해주 남부에 수목이 아주 울창했다는 겁니다. 수천리에 가도 끝이 없는 살림의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가시라라고 칭했는데 이것을 살림국, 살림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라라는 것은 살림이 울창한 나라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라를 이두로 표현한 글자가 갈사국, 가설라, 가설아, 하설양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나 지리지에 나타난 대국각사 어천의 삼국사에 나오는 가서번도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중국 역사서에 가시란을 이제 옥죄로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단지쌤은 이제 가시라라고 표현하는데 중국 역사에서는 이 가시라를 옥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주 원류가에 따르면 옥죄는 와지의 음력어다. 와지는 만주어로 살림이라는 뜻이다. 예맥족 얘기죠. 즉 음루는 만주족의 선조로서 삼국지나 북사에서는 음루의 언어가 조선의 열국, 조선의 열국하면 부여, 고구려 이제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국과는 달리 독특하다고 했다. 우리의 가실이란 말은 예족은 와지로 발음했고 와지란 중국인들은 옥지로 발음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시라를 살림국을 중국에서는 옥죄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옥죄라는 지명이 생겨나서 저희들이 부르게 되는 것이죠. 두만강 이북은 북갈사, 이남은 이제 남갈사. 우리 중국 표현을 하면 이제 북옥저, 남옥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갈사는 북옥저가 되는 것이고 남갈사는 남옥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경도는 남옥저에 해당이 되고 옛날 역사서에서는 남북 옥저의 토지가 모두 비옥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함경도는 척박한 곳이다. 옛날과 지금의 토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두 가시리의 인민들은 순박하고 건금했다. 이들은 농업과 업에 종사하고 여자들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곳은 부여나 고구려 세력가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생선과 소금, 농산물들을 천리까지 가져다가 고구려에 바치고 또 미녀를 뽑아서 보내기도 했다. 헤브르가 북가시라 즉 훈춘으로 천도를 하고 동부여를 경영한 뒤에 아들 금화를 이은 손자 대소가 왕이 된 다음에 고구려 대주왕에 패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자 대소의 동생 모갑이, 여기서 모갑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부를 때 모라고 하고 첫 번째 사람을 이제 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이름을 알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모갑이라고 단자 선생님께서는 표현을 하십니다. 모갑과 사촌 동생이 모을이 왕을 자칭했다. 모을은 옛도읍에서 북갈사 즉 북동부여를 경영했고 모갑은 남갈사 즉 남동부여를 경영하게 되었다. 상세 내용은 제3장 한무제, 한날의 무제와 이제 침입해서 싸울 때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이제 기술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은 네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 번째가 동부여가 분열하여 북동부여와 남동부여가 된 것을 모르고 하나의 동부여에 관해서만 기술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두 번째, 옥저가 갈사국인 줄을 모르고 옥저 밖에서 갈사국을 찾으려고 한다. 세 번째, 동부여와 남동부여가 남북의 두 갈사이자 두 가설라이며 남북의 두 갈사나가 남북의 두 옥저인 줄을 모르고 부여, 갈사, 옥저가 각각 다른 나라인 줄로 알고 있다. 네 번째가 강릉이 가시라 즉 가설라로 부른 것은 신라 경등왕이 북방 영토를 잃은 뒤에 그곳에 가설라라는 지명을 새로 부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강릉을 가설하라. 즉 동부여의 도읍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네 가지들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거와 다르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명에 혼선이 생기게 되고 또 나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뒤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사, 가설, 가섭의 이두문의 그 독법을 분석해 보면은 전부 동일한 가설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또 대소의 동생과 사촌 동생이 각각 점유한 가설의 위치는 두 가설화가 남옥저, 북옥저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추모왕이 동부에서 고구려로 올 때 남쪽으로 도망했다고 한 것과 고구려의 대주류왕이 동부여를 칠 때 북벌했다고 한 것을 보면 북가설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그 북가설의 위치는 앞에 우리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얼빈 그쪽에 이제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부여의 문화는 어떠했는가? 북부여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니다. 해무수가 도읍을 세웠다는 점과 북부여의 별칭이 이제 황룡국이 고구려 봉기의 유류왕 편에 이제 한번 나오는 점을 빼고 나면은 북부의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 전해지는 게 있다라면 다 중국사에서 진화사에서 채록한 것밖에 없다. 북부의 서울은 설하, 아설하라고 얘기했죠. 부소량입니다. 이는 단군 왕금이 삼경 세 개의 서울 수도를 뒀다고 했죠. 그 삼경 중에 그 세 왕금 중에 한 개가 된다. 지금의 러시아령 우수리의 이제 설하에서 나온 이제 별칭이다. 명칭이다. 지금의 하얼빈이 북부여의 서울이었고 설하는 망망한 수천리의 평원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오곡이 잘 자라며 굽이 휘어진 송화강의 옛날 명칭은 이제 아리라였죠. 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아 부인이 그 넘었던 강이 그 이제 송화강이 되죠. 이 송화강이 이제 아주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송화강에서 문명을 이루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던 우리 인민들은 건금하고 아주 용맹했다. 큰 구슬과 붉은 옥을 채굴해서 채색 비단과 자수 비단을 만들고 또 여운한 너구리 또 검은 원숭이 수달 가죽을 외국에 또 수출도 했다. 성곽과 궁전은 창고가 또 옛 도읍의 영광을 자랑했다. 아주 크고 찬란했다. 또 인민이 건금하고 용맹하여 큰 구슬과 붉은 보옥을 채굴하고 그런 이제 비단과 자수들을 이제 직조를 이렇게 쭉 이제 다 했다. 또 단군 왕금의 태자 우리 부루 이대 단군이라고 이제 쉽게 우리가 얘기하죠. 불리는 이제 부루가 우임금을 가르치고 치수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책들도 이제 왕궁에 다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다. 신지라고 불리는 이두 문장의 역사와 풍월이라고 불리는 이두 문장의 시가집에도 이런 시가집도 나라에 다 잘 보관을 하고 있었다. 해모수 이후에 예족과 선비족을 정복해서 강국이 됐지만은 예족과 선비족이 배신하고 고구려의 복속함에 따라 국세가 약해졌다. 이 때문에 조선 열국에 대한 패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북부여가 이렇게 이제 많이 힘이 약해져서 멸망해가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내영 교수도 옥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옥저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윤혜원 교수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특히 여기 있는 고조선 연구, 이 고조선 연구에서 윤혜원 교수님은 옥저는 원래 고조선의 제후국으로 죄송합니다. 요서 지방의 대능하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만 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여기에다가 현도군을 설치하자 이를 피해서 동으로 이동해서 함경도에 정착한 것이 동옥저다. 그래서 옥저와 동옥저는 구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 후한세도 보면은 이 옥저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옥저 땅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뒤에 이맥의 침략을 받아서 현도군을 고구려 서쪽으로 옮기고 옥저를 현으로 고치어 낙랑의 동부 도위에 속하게 했다. 이것을 저희들 이제 이덕일 한가람 연구소 소장님 이덕일 박사님은 옥저를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옥저의 위치도 다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의문을 이제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여 이제 옥저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나라들을 복속시킨 고구려가 어떻게 이제 건국을 하게 되고 또 동부여와 이 고구려의 이 알력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다음에 이제 동부여를 정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낙랑을 고구려가 어떻게 정복을 하는지, 그래서 고구려가 크게 이제 발흥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주 단재 저희 선생님 추모제 갔다 오면서 차 속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갔다 와서도 또 모여서 많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잠기고 그랬습니다. 이 점 좀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